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미래비전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 성공을 위한 전략 두 번째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대담에서는 한국의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전남 광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해서 그 성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별개의 사업 영역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또 국방, 또 우주 산업까지 다 망라하는 그런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전남 광주 지역은 재생에너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 또 산업 용지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산업 용지가 또 준비돼 있고 또 AI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또 만들어져 있고 또 연구 역량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어쩌면은 국가 미래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사실은 또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은 첫째 토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력도 충분해야 되고 또 2030년부터 적용되는 이 RE100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인이고 또 산업 용수가 또 대단히 또 많이 초순수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제 우수한 인재 여기까지 이런 크게 봐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문제 영역이 충분히 갖추어져야만 반도체 산업이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네 가지 문제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남 광주가 과연 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이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한번 인사 한번. 이순영입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먼저 큰 그림이라 그럴까요? 네. 그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의 조건은 이제 이미 언론에서도 다 발표한 내용입니다만은 6.3기가와트, 그러니까 팹 4개죠. 6.3기가와트입니다. 제가 원래 그 삼성 반도체의 그 이 설계 전기 분야의 그 부분을 상당히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니다만은 지금 팹 하나가 한 800메가에서 1.5기가 정도 이 정도 차지하는데 그래서 아마 4기를 하니까 6.3기가와트라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뭐 5기가에서 6기가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규모로 보면은 옆으로 한 폭이 100m에서 150m 정도 되고요. 길이가 300m 정도 되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600m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층수가 8층 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가 이제 6.4개 팹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보통 그 정도 되면 2개 팹 정도 되고 네. 또 SK에서 지은다면 그런 건물들이 2개 들어가고
그 옆에 보조 뭐 전기실, 기계실 이렇게 되면 한 30개 이상의 동이 아주 대규모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연간 전기 사용량으로 보면은 한 50테라와트 정도 되고 용수는 공업 용수는 약 65만 톤 정도 일일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충분한 용량으로 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제 이보다 좀 덜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 호남 조건에서는 이 부분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반도체 팹이 4개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이제 지역 경제와 이 국가 반도체 공급망 또 세계적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조금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산업 예를 들어서 소부장이라든지 관련 산업도 있을 거고 거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인력 공급, 고급 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건데 먼저 그러기 이전에 전력 시설에 대해서 좀 가능한지 가능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전남 광주 반도체 특화 단지 성공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제가 이제 봤거든요. 첫째는 핵심 인프라가 전력 및 용수가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워낙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앙지에서도 전력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용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지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전력 6.3기가와트는 충분히 가능하다. 2029년까지 4개 팹이 다 들어오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전략 및 자산에서 아리백 그러면 이제 전기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리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 2035년, 2040년, 2050년까지 나눠서 보면 그 이행 계획을 우리가 잘 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좀 수치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냐.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쪽에 전문 학자분들께서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잘 준비하면 또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기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지산지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기가 다 사용을 못하고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또 수도권으로도 다 보낼 수 있는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출력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잘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4년 동안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또 충분히 더 많이 시공을 해야죠. 네. 시설을.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 호남인가 반도체가.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에 팹을 짓기 위해서 15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5기가와트의 전기 용량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원자력 한 뭐 15개, 12개에서 15개 정도 필요한데 그것도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송전 철탑이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송전 철탑이 한 15개 정도 깔려야 됩니다. 네.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15 라인이 깔려. 라인이 15줄로 이렇게 15줄이 가야 되는데 네. 그게 한 줄, 2줄만 가도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는데 15줄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 HVDC를 깐다. 예.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8기가와트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지산지소 이 지역에서 만든 쪽으로 공장이 오면 될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호남이 적지다 해서 보내주신 건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면 호남은 전기가 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2.8 테라와트 아워. 여기서 테라와트 아워 테라는요 1하고 동굴배기를 12개를 쳐야 됩니다. 그 정도의 큰 용량입니다. 네. 그래서 72.8 테라와트인데 이걸 이제 기가와트로 하면은 8.3기가 정도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43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기가와트로 바꾸면은 4.9, 약 5기가와트 정도 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8.3기가와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약 5기가와트만 쓰고 있으니 지금 남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표가 종합적인 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발전 설비, 뭐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화력, LNG 모든 거 포함해서 157.2기가와트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가. 예, 예. 그런데 그게 발전량입니까? 발전기 시설 용량입니다. 시설 용량. 예. 근데 오늘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왜 그 차이가 약 36%, 40%, 아니 46%, 50% 남는데 왜 남는가는 이제 그거는 별도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107기가와트인데 오늘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전기는 한 79기가와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예. 네. 그 157기가 중에 100기가를 보낼 수 있도록 보낼 돼 수 있는데 있는데 실제 79기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오늘 지금 현재요. 그러면 호남으로 이제 좀 좁혀 들어와서 네. 호남은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시면 14기가와트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157기가 중에서 100기가 보낸 식으로 남아있듯이 우리 호남 지역에 지금 한 9기가와트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14기가와트 중에서. 예. 왜냐하면 발전기가 예비 발전기도 놓여 있고요. 예. 영광 원전 같은 경우도 90% 지금 출력을 내지 않고 한 82% 이렇게 출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력을 100으로 올리면 낼 수 있는 출력을 다 내게 되면 우리는 12기가, 14기가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한 9기가와트 정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부하가 5기가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4기가와트 정도가 여유가 생겨 있습니다. 예. 근데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4.9기가인데 네. 여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한 6기가에서 10기가 정도가 여기 이제 전라북도까지 오면 한 12기가 정도 되거든요. 예. 요게 출력을 내면은 한여름 뭐 가을이 됐던 12시 근방에 최대 피크치를 치거든요. 네.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러면 그때 출력 제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용량도 5기가밖에 안 되고 예. 보낼 수 있는 용량도 4.9기가밖에 안 되니까 그 두 개 합힌 놈 이상이 되면 출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4기가 정도 남기 때문에 2029년에 6.3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2기가 정도가 더 필요하죠. 네. 이거는 아까 얘기한 14기가를 보낼 수 있는 용량에서 9기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2기가 정도는 출력을 올리면 되는 거고 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말에 들어오더라도 6.3기가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총량은 충분하다. 네. 어, 6.3기가를 수용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재생에너지도 상당히 충분하다. 네. 하지만 또 출력 제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네. 그 출력 제어 상황을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데 이 저기 우리가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 에너지는 이걸로 해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을 그 사이에 또 좀 늘리면 확충하고. 되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6.3기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우리 지역에 5기가가 또 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 합이면 한 11기가, 12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4기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올 연말에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출력 제어가 아주 많은데 출력 제어가 해제돼 버립니다. 네. 그런 지산 지소를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2029년 말까지 우리가 준공을 좀 땡긴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4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도 더 늘리고 이렇게 되면 아리백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전력 사용은 문제가 없다. 전혀 네. 문제가 없다. 자신 있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아리백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리백 이전에 네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전력량은 50테라와트아워가 이미 지금 현재도 남기 때문에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기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리백 이전에요. 예부에서 네.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전기가 제로인데 네. 그러면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겠느냐. 안정성 문제. 그렇습니다.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전기 품질의 문제, 예. 밤에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저전력이라 해서 한빛 원전, 영광 원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론상 5.9기가대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9기가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 12월에 1기가 정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수명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올 9월 달에 다음 달쯤 되겠네요. 또 한 기가 정지를 합니다. 그럼 2기가 정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1기, 2기는 900메가짜리입니다. 그래서 네. 1.8기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10년간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명 연장 심사를 받게 되면 기술과 안전성에 문제 그렇습니다. 없으면은 수명 연장으로. 수명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네. 다시 5.9기가가 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남아 있는 반도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5.9기가 물론 이것도 이용률 90%로 오면 낮아집니다만 단순 계산해서 5.9기가, 6기가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이 이제 밤에 또 보완이 됩니다. 해상 풍력은 낮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밤에도 돌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통해서 당연히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희소식이 뭐냐면 구례 곡성에 양수발전. 예. 구례에 500메가, 곡성에 500메가에서 1기가와트의 양수발전. 이거는 이제 물 배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가 남을 때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저수지에다 물을 펌핑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 그 물을 다시 내려서 발전하는 방식을 양수발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대용량. 8시간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아도 거기다 담았다 다시 ESS 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다도 ESS를 설치하고 음, 발전 측에서 발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측에서도 ESS를 설치하면 24시간 충분한 고품질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한 7, 8년쯤 전에 그 한수원에서 그 양수 발전소를 곡성 쪽에다가 한번 넣으려고 예. 한수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 이야기를 했는데 곡성 쪽에서 아마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곡성의 의사결정자들이 좀 반대했던 그래서 좌절됐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진행을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잘 하고 있고. 예. 물론 여러 가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때 참 그 양수 발전이 곡성 쪽이 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네. 구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유입하는 물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정도가 있고 그래서 호남 지방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양수 발전이 있어서 좋고요. 저는 이제 이 기회에 그 시청하신 분들 또 그다음에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 보신다면 이쪽 서남권 쪽도 양수 발전 한 군데 정도는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양수 발전은 산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요즘은 토목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수직으로도 뚫고 반대편으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00메가급 이상짜리 하나 정도가 구례 곡성에 있더라도 이쪽에 하나 있으면 전기 품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을 반드시 좀 검토해야 된다. 점점 반도체 클러스터를 4기만이 아니라 6기, 9기, 10기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건이 좋으면 재생에너지도 좋고 전력 품질도 좋고 용수,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충분히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정책하신 분들이 좀 그 부분도 함께 장래 먼 미래에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저 대만의 TSMC가 25개 팹을 만들겠다. 뭐 그렇게 뭐 아마 발표를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만 아마 이 지역에서도 일단 자리를 잡으면은 여건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좀 염려하는 부분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딱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듣고 정책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이것도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걸 꾸준히 밀고 가야 이게 성공한다.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전기를 잘 모르신 분들도 다 한마디씩 하고 꼭 듣고 나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이 지점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에 일단은 처음에 양적으로 여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품질도 품질, 안정성 이 부분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충분히 가지고도 있고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고 바로 계획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돈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또 점점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아리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리백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리백의 요구에 대해서 긴장감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리백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리고 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다 아리백을 2030년에는 뭐 확실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리백 관련해서 전남 광주가 이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리백이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네.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냐? 어느 지역보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조건이 제일 좋은 데가 아리백 뭐 누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게 아리백이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한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시뮬레이션 A, B, C로 제가 해서 가상으로 해놨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나 우리 이제 전남 강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1일자로 이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꼭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공사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 공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전력 개통이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PPA 가상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TF를 만들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출범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가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가 10.6% 정도 됩니다. 예. 전체 발전량에. 그러니까 옛날에 9몇 퍼센트 이재명 대통령께서 9%, 9.3% 얘기하셨는데 두 자리로 올라왔어요. 네. 이제 두 자리 올라온 거죠. 뭐 선진외국은 뭐 30%, 40% 얘기하는데 아직 멀었죠. 그런데 우리 지역이 이제 거의 28%, 30%까지 올라와 있고 용량으로 말하면 전라북도까지 다 합치면 한 12기가와트 정도 저희들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12기가와트가 시설이 돼 있어도 밤에는 이제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한 15% 정도 봅니다. 그러면 약 2기가와트가 좀 덜 되죠. 그러니까 1.8기가와트, 2기가와트가 이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6.3기가와트에서 한 4기가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는 앞으로 4년 안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 50% 정도라도 올라오고 2030년에 한 40 내지 50% 올리고 2035년, 2040년까지 한 90% 올려주면 원래 2050년까지니까 2040년까지나 45년까지 한 9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획대로 가면. 문제는 에너지공사나 전남 강주 특별시 안에 재생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부시장님 직속 체계의 무슨 건설 본부라든지 거기에 에너지 공사를 관리해서 굉장한 많은 드라이브를 걸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반도체 팹이나 기업이 오지 말하게도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개통을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시설하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반도체 공장으로 올 수 있도록 품질을 좋게 하고 전력 개통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 강주광역시가 할 일입니다. 사실 내가 우리 전남 강주 특별시죠. 광역시가 아니라 특별시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청와대하고 기후부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개통은 주겠다고 지금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공장이나. 그러면 우리 특별시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만 잘 해주고 내부에서의 개통을 어떻게 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리고 거래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하고 기후부 청와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시고 그거는 SK나 삼성하고 한전하고 전력거래사하고 청와대 기후부가 알아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또 행정적인 서비스만 충분히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내부에서 전남 강주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더 시설할 거냐 그 시설한 걸 얼마만큼 잘 가지고 올 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올인원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한전 개통이 어떻다. 이거는 거기에 맡겨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닙니다 원래는. 네, 네. 그리고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거기는 거기에 맡겨놔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는 RE100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설치하게 하고 재생에너지를 곳곳에 설치해놨으면 또 그거를 반도체 공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개통 해결을 해야죠. 내부에서의 개통.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전남 광주의 큰 항아리 안에 전기 용량은 14기가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네. 이 항아리가 곳곳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네.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잘 호수를 연결해서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갖고 오는 일은 국가가 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일에 지금 빨리 서두러야 된다. 이런 어쩌면은 용수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 그렇습니다. 될 것 예. 같습니다. 좀 용수로 좀 들어가 볼까요? 혹시 뭐 저기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은 또 그냥 조금만 네, 예. 말씀드리면은 그거 비싼 에너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원자력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고 그런데 그거 기업들이 그 비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을까요? 그 부분도 재생에너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네. 비싼데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되면 금액을 또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공사를 만들어서 에너지 공사 안에 한 3조나 한 5조 정도 우리 20조 오잖아요. 5조씩. 네. 거기 좀 담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발주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되면 중간에 EPC사가 있습니다. 보증하면서 돈을 이렇게 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큰 걸 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네. 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일반 발전회사들이 하면은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데 그때 들어오는 회사들이 뭐 발전사나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자를 이제 EPC사가 오면서 거기서 이 마진까지 다 가져가거든요. 네. 그거를 중간에 다 덜어내 버리면 에너지공사에서 하면은 태양광 발전 공사비를 9억대에서 8억대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메가와트 아워당. 네. 메가와트당.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을 100원에서 120원 이 사이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산업용 전기가 182원이기 때문에 예. 140원 이하만 내려와도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있습니다. 네. 요금을 차등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 하반기 8월에나 9월쯤에는 시행이 될 것 같은데 한 10% 정도 더 낮아지게 되고 네. 지역에서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잘 활용해서 VPP 주식회사를 만들고 해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140원 이하로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도 20원에서 한 40원 더 싸고 재생에너지 풍부하고 전기 품질 좋고 아리백하고 용량 충분히 하고 땅값 싸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들로서는 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다만 지금 바로 벌써 지금 7월 1일인데 오늘이 21일이니까 네. 한 달 돼야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서둘러.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용수 문제. 이 반도체 하면은 전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고 물 없이는 뭐 팹도 없다. 뭐 이런 말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그런 물을 양으로 질로 우리 전남 광주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용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1년 정도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네. 이제 반도체 공장이 호남으로 온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6월 25일인가 강주에 타운홀 미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나가서 첫 번째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저도 저기 잘 봤습니다. 그 장면. 그때 제가 사실은 제안을 했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인구 한 5만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하고 이제 시장님이 막 산업단지 만들어 주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그게 묻혀버렸는데요. 그때 이제 이후에 6월 30날 한 5일 후에 4, 5일 후에 그때는 용산이죠. 용산. 지금은 청와대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좀 들어와라. 그때 못다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같이 먹으면서 우리 지역은 재생에너지도 충분하고 토지도 되고 물도 됩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오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그 듣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때 반도체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뛰어넘는다라고 보고 용역을 제가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순천 여기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되고 1일 65만 톤 그때 똑같습니다. 제가 65만 톤을 계획했고 전기 한 4기가에서 6기가 정도.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제가 계속 1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도 좀 알게 되고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전기 공급이 좋겠느냐도 그때 용역을 했었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호남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물 문제를 되게 많은 방향에서 순천 쪽에서 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무안 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해남에 영암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계속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 65만 톤의 구조를 보면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동복댐에서 30만 톤. 여기 이제 증고라고 하죠. 증고. 높이를 올리겠다는 댐 높이를 올리는 거. 그래서 30만 톤을 받고 장흥댐에 10만 톤, 보성강댐에서 10만 톤, 나주호에서 10만 톤, 주암댐에서 5만 톤 이렇게 받아서 65만 톤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뭐 기후부에서 했고 환경수자원공사나 이분들이 장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하리라고는 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연구 영역을 쭉 해봤고 토목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꾸준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건 굉장히 좀 솔직하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는 65만 톤 공급 못 받는다. 이거는 계획일 뿐이다.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주암댐 5만 톤은 문제 없습니다. 동복댐을 10m, 15m 올려서 30만 톤을 갖고 온다. 그게 예전에 수몰 지역의 경험도 있는데 물론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계산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15m 올려버리면 무두성화 뒤쪽으로 물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댐의 그릇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빗물이. 그래서 이게 갈수기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이 가물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20% 뭐 30% 이하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보성강 댐 10만 톤은 저는 5만 톤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흥댐도 10만 톤은 좀 무리다. 8만 톤이나 6만 톤 이렇게 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밑에 여기 화면 밑에 보면 삼중화라고 했습니다. 삼중화. 하수를 재이용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뭐 60만 톤 정도가 우리 하수 쪽에 이급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주암댐에서 생산하는 물이 일당 100만 톤, 네. 40만 톤이 여수 순천 쪽으로 가고 네. 60만 톤이 광주로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네. 게 한 지금 6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러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재사용률을 70%, 90%까지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KTX를 논다 그럴 때 시민단체랑 환경단체에서 반대했던 거, 또 인천국제공항 만든다 할 때 반대했던 거, 댐 만든다 할 때 지금 다 반대하는 거. 이것들이 미래 산업에 전부 직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걸 좀 보고 그런 것도 반대를 하고 좀 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흥댐, 주암, 연계 도수로 같은 거, 신규 댐 같은 걸 작게 만들어서 거기다 최대한 물을 좀 담아야 되고요. 네. 제일 마지막은 저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만약에 반도체 문제, 물이 작년에 강릉 뭐 한 일주일 물 없어서 난리 났잖아요. 네네. 비 한 번 와버리니까 순간에 해결했지만 네. 여기 반도체 못 들어가면은 사람이 우리 강주 시민이 물을 좀 안 마셔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반드시 해수 담수화를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강주에서 영암까지 아우토반을 지어준다고 했었습니다. 2조 네. 8천억에. 네. 그 길이가 47km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한 얘기에서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대기업이 그때 당시에 우리 좀 못 오겠다 하니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걱정 마라.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에 했던 것도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47km 아우토반 해준 걸 그대로 좀 해주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저쪽 해남 쪽이나 영암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생에너지를 만들거든요. 네. 거기가 앞으로 양이 뭐 한 2기가에다가 거의 7기가, 10기가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기를 네.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우토반 밑에다 전력선도 넣고 거기에다 물 배관도 하고 수소 배관도 해서 향후에 거기 어디까지 와버리냐면 대촌 있는 데 넘에까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네. 그게 공항으로 오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해수 담수화를 해서 해수 담수한 물을 시민들이 수경수로 쓰든지 네. 아니면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쓰든지 우리가 생활용수 정도만 반도체 공장에 넣어주면 됩니다. 거기에 초순도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삼중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뭐 10만 톤, 10만 톤, 5만 톤, 뭐 30만 톤 이거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저 사람 전기 전문가인데 왜 뭐 용수를 얘기하지? 제가 용역을 1년 넘게 했고요. 고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해수 담수화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 민영배 시장님께서 국무회에 들어가시니까 네. 그걸 제가 초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예. 아우토반을 그걸 반드시 시설해주고 2조 8천억에 해주고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네. 이 말씀을 꼭 좀 들으시고 그걸 관철해서 동시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는 전기로 치면은 이 ESS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고급스러운 네. 초순수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강주 전남에 물이 부족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그때 강릉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생히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뚝방에 서서 딱 보니까 왼쪽은 바닷물이 풍부한데 네. 오른쪽은 하나도 없으니까 저물 쓸 수 없는 말라가지고. 이게 해수 담수화거든요. 예, 예. 그게 우리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확장성에서나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뭐 보수 쪽이라든지 여기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리서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20조 원도 이쪽에 더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선도적으로 그렇게 좀 그러니까 투입할. 2조 8천억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고 예. 그 밑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돈을 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력구를 쭉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나중에 필요할 때 배관해도 되니까요. 네.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제 고속도로가 말하자면 통합 고속도로가 에너지 되는 고속도로죠. 이재명 정부 에너지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통신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수소도가 네, 수소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디자인을 좀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 체감을 못 오고 있잖아요. 네. 규모가 얼마 클까. 저는 삼성 반도체를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네. 진단으로도 들어갔고 저는 반도체 지금 전기 설비 설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감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네. 예,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른 이제 문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 짓고 전기도 확보될 수 있고 네. 물도 되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특히 반도체 산업은 좋은 사람, 좋은 인력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만 좋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저 서남권 반도체가 거기 좋은 사람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남방 그렇습니다. 한계선도 얘기하고.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교수님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셨고 저도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 있고 저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마이스트고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많이 키워야 되고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도 키워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아주 뭐 박사급 아주 기술자는 우리 지역도 필요하지만 서울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이제 취업을 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뭐 고가 연봉에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체가 있고 봉급 많이 주면은 그렇습니다. 안 올 이유가 없죠. 네.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면 아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신대에 강주대, 호남대, 목포대, 조선대 반도체를 하니까 반도체 학과가 미어 터질까? 그건 저는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반도체에 수요가 있으니 그냥 아무 대학이나 막 미어 터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나 지스트나 켄텍 같은 데는 뭐 일부 충분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대학 수도 많고 2년제 대학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게 쉽지 않으라고 봅니다.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서울 쪽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계약학과 채용 조건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신대, 강주대, 뭐 예를 들어서 목포대 그러면 삼성이나 SK에 오고 계약을 해서 네. 이 일정한 수준의 이 커리큘럼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써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도 정말 그런 쪽에서 준비해야 된다. 야 이쪽에 반도체 하면은 막 5만 명 필요하고 10만 명 필요하니까 우리 막 미어 터질 거 아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계약학과 인재 양성 그렇습니다. 네. 채용 조건형으로. 네. 그러면 들어오면 무조건 채용이 되니까 네. 걱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지방 대학이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 실습 인프라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만질 수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학생들이 됐던 뭐 고등학생이 됐던 이런 쪽에 실습 장비라든지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공동으로 그 네. 20조 중에서 저는 돈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조 이상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비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넘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그 반도체 공장이 그거 만지기라도 하겠어요? 네, 그거는 우리 전남 광주에서 공동 실습 인프라를 갖춰서 그걸 만질 수 있도록 물론 조심해 만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서 만지면서 공부를 해야 취업을 하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0조 중에서 1조 이상 제가 그 계산해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자하면 1조 5천억. 예, 그의 공동 실습 인프라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재직자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직자가 한 군 하나만 계속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린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재직자를 전환 교육을 계속하면서 이직률이 높고 어떤 직종 어떤 부분에 들어가더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이 많습니다. 전라북도까지 오면 500만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나 지스트나 켄텍이라든지 뭐 더 이런 데는 또 더 급이 있는 그다음에 부족하면 이제 서울서 좀 내려오고 이렇게 네. 하면은 인력은 충분하다. 네. 계약학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아주 잘 체계적으로 시켜야죠. 거기에는 공동 실습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장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비싸서. 네. 그래서 20조 들어오는 돈 쓸 때도 많겠지만 한 1조 5천억 정도는 이런 장비를 바로 예를 들어서 소부장 후속 공정에 있는 후방 산업들 네. 뒤에 있는 산업들 그런 인프라를 갖춰서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가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인재뿐만이 아니라 네. 그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도 거기도 여기서 키워내야 양성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꼭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력, 클린룸, 기계설비, 용수 다양한 형태의 기술자가 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런 쪽도 준비하고 또 그런 실습 장비를 갖춘 곳에서 같이 교육을 365일 그걸 돌리면서 민간 교육부터 시작해서 재교육부터 시작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만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혹시 뭐 정주 여건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정주 여건은 간단하게. 제가 사실 뭐 그쪽 전공이 아니고요. 들은 얘기만 듣기로는 뭐 SK나 삼성이 하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인원이 풀 가동하면 뭐 한 5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얘기하신 분마다 좀씩 다르기는 한데 뭐 대체적으로 4만에서 5만이 출퇴근하고 그 옆에 관련된 산업까지 한 10만 정도는 되지 않냐라는 얘기. 그게 아주 잘 됐을 때 얘기죠. 네. 더 잘 되면 한 20만도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어떤 큰 프로젝트 한번 해보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식당 부족하고 그다음에 잠잘 곳 부족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무작정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들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뭐 잘 계획하고 있겠지만 전시 컨벤션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지만 서남권이라든지 여기에 강주를 떠나서 서남권이라든지 여기에 목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무안이라든지 어디에 정말 지금 김대중 컨벤션 센터보다 훨씬 큰 컨벤션이 필요하고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이 들어와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교류라든지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정리를 네, 할까요? 이 정도로. 예. 제가 오늘 이 선험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제 전력 문제, 그다음에 아리백 요구의 문제, 그리고 용수의 문제, 인재 문제, 정주 여건까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뭐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 지방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도 그렇고 뭐 여기에서 지금 시급하게 저 진행해야만 우리가 2030년 반도체 이내 반도체 생산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그 시급한 과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시급한 과제가 네, 법률을 만드는 건데요. 법률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법으로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국회에서 할 일이죠. 음, 이게 반도체 공장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완벽한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력 개통을 지금 바로 계약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답답해요. 뭐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라 해서 한전 들어오고 전력 거래소 들어오고 해서 자 2029년 12월까지 우리가 전기를 받아야 되겠다. 솔루션이 뭐냐? 관계 기간이 어디냐? 그리고 10일 이내에 그 솔루션과 관계 기간이 같이 가지고 들어와라. 발표를 해라. 네. 해서 한전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관계 네. 기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하면 제일 좋겠는데 컨트롤터 청와대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네. 환경 하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딱 쥐고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무엇이 해결이 안 되냐? 관계 기간이 뭐냐? 딱 거기서 언제까지 해줄 수 있냐? 관계 기간에게 이거 풀어라 해가지고 원셋으로 이거 풀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네. 네. 한전은요 별 이유를 대서라도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네. 한전이 일부러 늦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딱 지고 네. 솔루션이 뭐냐?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 관계 부서 다 들어와라 붙여. 네.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여기서 해결해. 이건 여기서 해결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바로 지금 찹삽을 떠야 됩니다. 네. 네. 첫삽 중요하죠. 그 첫삽이 공항 안에 공장을 위한 첫삽이 아니라 네. 네. 인프라를 위한 첫삽을 지금 빨리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거 되돌릴 수 없고 가능하지. 지금요 기업체가 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노조 저렇죠.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영배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가고 정부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라. 솔루션이 뭐냐? 관련 부처가 뭐냐? 해결 내가 해줄게 해서 탁탁 해결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거 해?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네. 혹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줄탁동시가 돼야 우리가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쉬운 길 아니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이고 반드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좀 공고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담한 거를 민영배 시장한테 한번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보내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이 공장 하나 짓는 거 아니다. 공장 4개 짓는 거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력과 에너지, 용수, 인재,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과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가 이 과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남 광주의 생존과 전남 광주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함께 해주신 동신대학교 이순영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미래 비전이 실행하고 있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 성공을 위한 전략에 관한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